이런 영상, 뭔가 말하는 영상 찍으려고 카메라를 킨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어색어색해. 여러분, 제가 자궁 내막증 수술을 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6월 9일에 수술을 했더라고요. 내막증에 관한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계속 미루다가 1년차 후기로 이렇게 왔습니다. 저의 자궁 내막증 수술 그 당시의 후기는 여기 영상, 여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막증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증상부터 수술 후에 그 병원에서 과정은 여기 영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긴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수술 후에 이제 호르몬 치료 어떻게 부작용이라든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내가 자궁 내막증이란 걸 알게 됐느냐. 배가 슬슬 아플 때가 종종 있었어요. 저는 원래도 생리통도 심했거든요. 생리통이 심해서 약을 하루 이틀은 꼭 먹고 이제 버티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생리통 같진 않은데 뭔가 배가 슬슬 아픈데, 이게 또 장이나 뭔가 우리 밥 먹고 꾸룩꾸룩 아픈 그런 배랑 또 다르게 쿡쿡 쑤시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뭔가 쥐어짜는 느낌이 들면서도, 가장 심했던 건 저는 항문통이 진짜 심했어요. 항문통이 뭐냐면 앉지를 못해요. 항문이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항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 항문이 아프다기보다 엉덩이에서 그 항문 부분이 다 아파요. 정말 아파요. 근데 이 증상이 자궁 내막증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 항문통이. 처음에 배가 아프기 시작해서 배가 너무 아파. 화장실을 가보면 나오는 건 없어요. 배가 근데 계속 아픈 거죠. 그럼 계속 누워있어요. 옆으로 누워있다가. 초반에는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 또 괜찮아졌는데 점점 안 괜찮아지는 거예요. 병원을 가서 진통제를 먹어야 되고 진통제를 맞아야지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제 항문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누워있어도 항문통이 있고, 그때 앉지는 못해요. 너무 항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걸어가는 것도 사실 힘들고 그 정도였는데, 통증이 뭐 매일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몇 번 정도? 근데 그 주기가 좀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플 땐 그냥 이렇게 넘겼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라고 느낄 때쯤에 병원에 처음 갔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뭐 몇 달 후에라고는 모르겠는데 막 엄청 빨리 간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집 앞에 산부인과를 방문을 해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어요. 거기서는 이제 처음에는 물혹 같다고 하셨어요. 물혹이 있는 것 같다, 난소에. 보통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 물혹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생겼다가도 없어지고, 물혹은 약간 이런 식으로 혼자서도 많이 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라고 하셔서 한 2, 3개월 단위로 한 2번 정도 그 병원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그냥 물혹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또 아파서 병원을 가면 그 물혹이 커져 있는 거예요. 없어지길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물혹이. 처음에는 2cm, 3cm 하다가 이제 뭐 탁구공만 하다고 하실 때도 있었고,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제가 정말 너무 아파서 또 병원에 갔더니 그날 처음으로 의사 선생님께서 내막증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하시고, 근데 이제 여기는 그냥 동네 병원이어가지고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여기서 진료 받았던 자료들을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응급실도 갔었거든요. 너무 아파서 주말에 아파가지고 응급실에도 간 적이 있어요. 저에게 알맞는 진통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해봤는데 응급실에서도 내막증 같다라는 말을 또 해주셨고, 그때 그래서 그냥 진통제만 맞았고 바로 이제 병원을 간 거죠. 큰 병원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초음파도 받고 이것저것 검사를 받으니, 원래 여러분 자궁 내막증은 초음파 받아서 바로 보이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건 내막증이다라고 확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첫 병원에서도 물혹인 것 같다고 하시는 게, 눈에 봤을 때 이거는 물혹이다, 이건 내막증이다, 이게
한눈에 알아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기들을 보면은 뇌를 열어봐야 이게 자궁 내막증인 게 확실해진다 라는 뭐 그런 말도 있었고,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뭔가 수술 전에 이거는 자궁 내막증 같습니다 라는 말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컸고요. 이제 통증도 심했어요. 정말 심해서 뭐 매일매일 통증이 아니지만 그 통증이 있는 날은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수술에 관련해서도 되게 말이 많이 갈리는데, 저같이 이제 미혼 여성인 경우에는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다면 수술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자궁과 난소를 건들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정말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지금 임신 시도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상황인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수술 후에 정말 임신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신다고도 하고, 또 요즘에는 하도 불임이 많으니까 이게 수술을 해서 불임인지 뭐 그런 것도 사실 모르는 거니까. 저는 우선 통증이 너무 힘들었고, 내막증은 한 치유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수술으로 마음을 결정을 했고요. 수술은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바로 했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 왜 배가 너무 아팠냐면 장유착이 되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장에도 유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랄까 생리혈들이 떠다니면서 여기저기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장에도 붙어 있었고, 난소, 자궁 다 이제 좀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였고요. 내막증의 경우에 물혹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물혹은 말 그대로 물혹이에요. 근데 내막증의 경우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면은요, 초콜릿처럼 정말 찐득찐득한 까만 피가 이렇게 묻어 있거든요. 그 내막증 혹을 터뜨리면 까만 그 피가, 초콜릿 같은 까만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게 내막증의 특징이에요. 수술하고 이제 사진을 봤는데 아주 까만 초콜릿 같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엉겨 붙어 있었고, 아무래도 장에 유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배가 좀 자주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입원은 한 4일 정도 했습니다. 이제 수술 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다시 유착이 되면 안 되니까 엄청 열심히 수술 후에는 걸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대요. 그래서 최소 5,000보, 최소 5,000보를 걸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최소만 진짜 걷는 걸 너무 못해가지고, 일단은 좀 덥잖아요. 이때 수술해가지고 밖에서 오래 못 걷겠는 거예요. 건강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아무튼 걸었어요. 5,000보, 최소 5,000보는 채우려고 노력을 했고요. 거의 한 2주 이상은 열심히 걸었습니다. 진짜 많이 걸을수록 회복이 여러분 빨라지고 붓기도 많이 빠지고, 열심히 운동하는 거, 걷는 거. 저는 수술을 복강경 3포트로 했어요. 그러니까 3개의 구멍을 뚫는 거고요. 배꼽에 하나, 배꼽 아래에서 왼쪽에 하나, 그리고 그 아래에 하나. 그러니까 3개를 뚫었고요. 제가 켈로이드가 되게 심한 편이거든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 켈로이드가 생겼어요. 켈로이드가 생겼고, 배꼽에 가장 크고요. 그 아래에도 켈로이드들이 생기긴 생겼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심하지 않아서 괜찮은 정도? 근데 누가 봐도 뭐 만약에 목욕탕에서 보면은 누가 봐도 저 사람 복강경 수술했구나 알 정도의 흉터가 있어요. 계속 이제 수술 후에도 병원을 다니면서 내막증의 경우에는 생리를 하면 재발 확률이 정말 높대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수술 후에 호르몬 치료라고 이제 하는데 끝이 안 보여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의 끝은 안 보여요. 그냥 하는 건데, 호르몬 치료는 제가 주사치료, 수술 직후부터는 주사치료를 시작했어요. 대포주사라고, 이제 대포주사 중에 저는 루피역, 제가 일단 적어놨거든요.
저는 이제 루피어 주사를 맞았고요. 루피어를 6차를 맞았습니다. 6차라고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거예요. 거의 같은 시기에. 개인적으로 이 주사 맞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면 호르몬 치료는 다 힘들어요. 여성분들 다 겪어보시잖아요. 생리할 때 또는 임신했을 때, 폐경할 때 호르몬의 노예가 되는 거 다 한 번씩은 겪어보시잖아요.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확률적으로 뭐 전체 모두가 생리를 안 하는 건 아니래요. 확률적으로 생리를 하는 사람은 또 한대요. 혹은 부정출혈. 저는 부정출혈도 없었고 생리도 일절 안 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1년간 지금 생리를 안 하는 상태이고요. 대신에 호르몬 치료가 얼마나 힘드냐면 제가 이거 정확한 의학 지식은 없지만 대포주사 같은 경우에는 내 몸을 폐경이 됐다고 착각하게 만든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리를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폐경했을 때 그 여성들의 갱년기라고 하죠. 갱년기 증상 싹 나타납니다. 몸이 제가 정말 열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후끈 올라와요. 인생에서 저는 이렇게 열이 후끈후끈 올라온 걸 겪어본 적이 없는데 발끝부터 머리까지 열이 갑자기 확 올라와요.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누워있다가 갑자기 확 너무 더워.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막 열이 올라오니까 선풍기 달고 살고. 제가 원래 에어컨 바람도 맨날 추워가지고 막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애였거든요. 한 번을 춥지를 않았어요. 작년 여름에. 열이 진짜 후끈후끈 올라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불면증, 질이 건조해진다, 뭐 살이 찐다, 우울증의 걱정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성욕 감소, 건조한 피부, 입, 눈, 배뇨 증가, 가슴이 아프거나 두통, 그리고 근육량 감소, 뼈 질량 감소, 고통스럽거나 뻣뻣한 관절. 여기서 제가 가장 좀 많이 느끼고 힘들었던 건 열감이랑요.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기분이 오락가락하긴 했어요. 아무래도 호르몬 영향을 받으니까. 저는 정말 두통이 갑자기 이렇게 한 번씩 올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주사 치료가 한 달, 두 달, 세 달, 막 달이 될수록 가장 힘들었던 건 뼈 질량 감소로 인한 골다공증처럼 정말 뼈 마디마디가 아파요. 여러분 진짜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픈 그런 느낌? 정말 몸이 정말 힘들다 싶을 때쯤에 루피어 치료가 끝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포주사 맞으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분은 중간에 대포주사를 끊고 호르몬 약으로 넘어가시는 분도 많고 주사 치료를 이제 어쨌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부작용이 좀 있어요. 저는 정말 그래도 제가 6차 주사를 다 버틸 정도로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고 이거 성욕 감소 정말 느끼고 있는 게 수술 후에 뭐라 해야 되죠? 제로. 부모님들 뭐 갱년기 겪어보시는 분들은 대충은 아실 거예요. 뭐 화해락이라든지 뭐 이런 석류라든지 많이 챙겨 드시게 되잖아요. 호르몬 치료로 인한 폐경 그 증상에는 약도 없습니다. 석류 뭐 이런 거 절대 안 좋아요. 그래서 절대 이제 안 먹죠. 물론 막 너무 심한 경우에는 관련 약을 처방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만약에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잔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병원에서 좀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해결해주시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 증상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여성 호르몬 있잖아요. 이런 거 음식 먹으면 안 돼요. 대포주사는 6개월이 최대라고 합니다. 6개월 치료가 최대라고 해서 저는 최대 6개월을 맞췄고요. 그리고 나서 비잔정 약으로 넘어갑니다. 호르몬 약을 먹는 건데요. 저는 이 호르몬 약을 먹으면서도 부정출혈도 없었고 지금도 계속 생리를 하지 않아요. 근데 바뀝니다 또. 주사와 약의 또 부작용이 다르더라고요. 비잔정을 먹기 시작한 정말 첫 달에는 잠이 1도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불면증이 좀 힘들었고 우울감도 저는 오히려 주사보다 약 먹으면서 좀 더 있었고요. 좀 제 기준에서 느꼈을 때 붓기가 좀 심해졌다 그래야 되나? 저 수술 전보다 얼굴도 되게 많이 붓고 비잔정도 두통이 있어요. 두통도 있고 주사 맞을 때 제가 아까 질건조라고 했잖아요. 약 먹으면서는 오히려 그 질염이 오히려 정말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도 자주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고 비잔정 먹고 막 불면증 생기고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먹을수록 몸이 좀 적응해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먹을수록 괜찮아지고 지금은 불면증이 1도 없고요. 첫 달, 둘째 달 이렇게가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모든 부작용들이 좀 그랬던 것 같고 지금은 부작용이라고 느끼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얼굴 붓는 거. 그거는 그냥 내 얼굴이 붓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감정적인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원래도 제가 오락가락하고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눈물도 많고 몸의 변화가 컸었죠. 주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맞으면 끝이에요. 근데 약 같은 경우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이제 매일매일 제가 챙겨 먹어야 된다는 압박 아닌 압박이 있어요. 이거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항상 챙겨 먹어야 된다는 귀찮음. 이렇게 주사 6개월, 약 비전정 6개월을 ING 중이죠.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저랑 비슷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호르몬 치료를 계속 하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이 후기를 남기는 건 저랑 비슷한 분들은 아무래도 호르몬 치료를 아직도 계속 받고 계실 테고 호르몬 치료를 언제까지 받느냐는 아직 저에게는 기한은 없어요. 아마 임신 계획이 있으면 그때 끊자고 하실 것 같아요. 수술 후에 생리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예요. 그래서 계속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거예요. 생리를 하면 재발률이 높아지니까.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수술 후에 정말 다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힐링? 치료가 다 되고 나서 그때 임신을 시도하는 것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해야 임신이 잘 된다. 그리고 임신을 하면 자연스럽게 생리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제 몸에도 더 낫고 하지만 저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시작을 한 거고 생리를 안 하는 건 너무너무 좋고 왜냐면 제가 생리통이 진짜 심하고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자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생리하는 게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거든요. 내막증의 경우에 왜 생기느냐. 그냥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든 병이 이것 때문이다 라는 거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많이들 말하시죠. 환경호르몬 혹은 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수술 후에는 진짜 최대한 줄이는 것들, 안 좋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지만 제로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나 이런 거 말하는 거 좀 민망해. 여러분들은 제 생활 항상 보시니까 네가 그런 거 먹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런 게 뭐 다 안 좋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플라스틱에 마시는 거, 뭐 향수. 그리고 향수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향수, 인위적인 향이나 향수 같은 것도 안 좋다고 해서 향수도 안 뿌리고 섬유유연제도 거의 안 씁니다. 뭐 정확한 원인이라는 거는 아직 모른다는 거. 그래서 이것저것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되는 곳은 맞는 것이죠. 갈 때마다 초음파를 해보면 지금은 엄청 깨끗해진 상태잖아요. 수술을 한 이후에. 그리고 생리를 1도 안 하니까 재발이 거의 확률이 엄청 적어요. 그래도 제가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진짜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내막증 수술 1년차 후기를 마쳤는데요. 지금 당장 뭐 아니더라도 여러분 언제든지 저의 뭐 이야기가 필요하실 때 이 영상에 와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와 같이 호르몬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의 인생의 또 한 부분이니까 한 파트 중에 하나니까 또 이게 영상으로 남겨보고 싶기도 했어요. 여러분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부분에서는 제가 대답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저도 좀 건강관리에 힘쓰고 신경 써서 안 아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